세 번째 읽습니다. 제목은 게으름뱅이 페트네요. 게으름뱅이 페트. 1942년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키티, 판단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심한 말다툼을 하셨단다. 나는 이토록 굉장한 부부싸움을 본 적이 없어. 엄마 아빠는 절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투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 누구에게나 저마다 못마땅한 일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싸움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일이어서 서로 정력만 낭비했을 뿐이야. 물론 패트는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그는 몹시 신경질적이고 게으르기 때문에 누구도 잘 상대하지 않아. 어제 그는 자기 혀가 푸르스름하다고 몹시 두틀댔는데 곧 제 빛깔로 돌아왔어. 오늘은 목이 뻣뻣하다고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 그 밖에도 각하께서는 또 신경통이 있다고 두틀거리고 계셔. 심장이나 폐 부근의 통증은 별로 신기한 것도 못 되지만 그는 정말 우울증 환자야. 괄호 속에 이런 말은 바로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거야. 우울증 환자라는 말이죠. 엄마와 판단 아주머니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불쾌해할 이유가 있기는 해. 아주 작은 예로 어머니는 공동으로 쓰는 벽장에 넣어두었던 자기네 시트 쉐브를 도로 가져와 버렸어. 말하자면 우리 것만 쓰자는 거야. 그래서 엄마도 우리 것을 가져왔는데 아주머니가 알면 놀라실 거야. 그리고 아주머니는 자기네 식기만 쓰기 때문에 몹시 불쾌해하고 있어. 아주머니는 우리가 식기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야단이지만 사실 우리 식기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다락방의 짐더미 속에 보관해 놓아서 다행히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은 꺼낼 수가 없게 되어 있어. 나는 어제 운수 사납게 아주머니네 접시를 깨뜨려 버렸어. 어머나 왜 조심을 하지 않니? 우리 집에 접시라고는 이것뿐이야. 라고 아주머니가 화를 내셨어. 대신 나는 판단 아저씨와 사이가 좋아졌어. 오랫동안 이랬으면 좋겠어. 엄마는 오늘 아침에 또 나한테 굉장한 설교를 하셨어.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엄마는 늘 내 생각과는 영 반대야. 아빠도 가끔 나한테 화를 내시긴 하지만 5분만 지나면 아주 친절해지셔. 지난 주일에는 단조로운 우리 생활에 약간 묘한 사건이 있었어. 그것은 페트와 여자에 관한 책에 얽힌 이야기야. 먼저 너한테 말해둘 것은 언니와 페트는 코파이스 씨가 빌려주는 책이라면 읽어도 좋다고 어른들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여자에 관한 이 책은 유별나게 도로 빼앗아 가버렸거든. 읽어서는 안 된다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페트는 대번에 호기심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그는 아주머니가 아래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살그머니 그 책을 꺼내가지고 다락방에 숨어버렸어. 며칠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 나중에는 아주머니도 이 일을 알고 모른 채 하셨어. 그런데 판단 아저씨가 알아채고 노발대발하면서 책을 빼앗아 버리셨어. 아저씨는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셨지만 페트의 호기심은 반발적으로 오히려 더 커지기만 했어. 그는 책을 마저 읽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잔뜩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 책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중이란다. 한편 아주머니는 어쩔 줄 몰라서 엄마한테 조언을 청하셨어. 엄마는 다른 책들은 별로 해댈 건 없지만 이 책만은 마르고트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야. 엄마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 마르고트와 페트는 여러모로 달라요. 첫째, 마르고트는 여자고 여자는 남자보다 그런 점에선 조숙하잖아요. 둘째, 마르고트는 벌써 많은 책을 읽어서 자기에게 부적당한 책은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르코트는 4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4학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분별력은 갖고 있거든요. 아주머니는 엄마의 말에는 동의했지만 원칙적으로 어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을 아이들이 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는 동안 페트는 아무도 자기를 간섭하지 않는 찬스를 알아냈어. 저녁 7시 반이 되면 모두 전용 사무실로 라디오를 들으러 내려가거든. 그때 그는 또 그 책을 꺼내가지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어. 8시 반까지는 책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되는데 책을 읽는 재미에 흠뻑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아저씨한테 그만 들켜버렸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너도 한번 상상해봐. 판단 아저씨는 홧김에 뺨을 후려치고 책을 빼앗아 책상 위에 내동댕이 치셨어. 우리가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의 일이야. 페트는 다락방에 숨어서 내려오지 않고 아무도 그 일을 걱정하지 않았어.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어. 우리는 발각된 것이나 아닌가 하고 새파랗게 질려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쩔 줄 몰랐어. 그때 굴뚝을 통해서 패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들어봐, 난 이제 안 내려갈 거야. 아저씨가 냅킨을 팽개치고 뛰어 일어나서 새빨개진 얼굴로 이젠 더 참을 수 없다고 소리치셨어. 아빠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몰라. 아저씨를 진정시켜서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가셨어. 오랫동안 달래고 다투고 해서 결국 패트는 자기 방으로 끌려가고 우리는 식사를 계속했어. 판단 아주머니는 그래도 자식을 위해 빵 몇 조각을 남겨두었지만 아저씨는 지금 당장 빌지 않으면 오늘 밤은 다락방에서 자야 해 하고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으셨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녁을 굶기는 걸로 충분한 벌이 되는데 만약 다락방에 적어서 감기라도 걸리면 의사를 부를 수도 없고 난처하지 않느냐고 아저씨를 설득했어. 패트는 그래도 사과하지 않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 아저씨는 그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이튿날 아침에는 패트의 침대에 잔 흔적이 있었어. 패트는 아침 7시에 다시 다락방으로 숨어버려서 아빠가 좋은 말로 타일러 내려오도록 하셨어. 그 후 3, 4일 동안은 서로 의식하고 서먹서먹했는데 다시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되었단다. 안내. 1942년 9월 21일 월요일. 키티, 오늘은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게. 판단 아주머니와 나는 도무지 사이가 좋지 않아. 아주머니는 내가 너무 제잘거린다고 잔소리만 하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폐를 끼치고 있어. 최근의 예를 들면 아주머니는 찌꺼기가 남아있는 식기를 씻기가 귀찮으니까 찌꺼기를 모아두거나 하지 않고 그것들이 썩어 냄새가 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야. 식사가 끝나면 언니는 의뢰 7사람의 식기를 모두 닦게 마련이야. 그러면 아주머니는 옆에서 그래, 마르코트는 참 일도 잘하는구나 하며 칭찬만 하셔. 나는 요즘 아빠와 같이 족보를 만드느라고 열심히야. 일을 할 때면 아빠는 족보에 나오는 조상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셔. 참 재미있는 이야기야. 코프아이스 씨는 일주일마다 내게 읽을 만한 책들을 가져다 주셔. 요르텔 휴울이 훌륭해. 시시반, 마르크스 펠트의 작품들은 모두 감동적이야. 그리고 여름밤의 재미있는 이야기는 재미있어서 4번이나 읽었는데 거기 나오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단다. 다시 신학기가 시작되었어. 나는 프랑스 공부를 하느라고 매일 불규칙 동사 5개씩을 외워. 패트는 영어 때문에 한숨만 쉬고 있지. 참고서나 학용품 따위는 여기로 옮겨올 때 가져왔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어. 나는 가끔 런던의 네덜란드 방송을 들어. 최근에 버나드 공작이 줄리아나 공주가 내년 정월에 해산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 참 멋진 뉴스야. 내가 황실에 관심이 깊은 것이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모양이야. 가족들은 나에 대해서 의논한 결과 내가 별로 열등생도 아닌 편이니까 내일부터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면 남들에 비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어. 나는 물론 14살, 15살이 되어서도 1학년에 머물러 있고 싶진 않아. 내게는 웬만한 책은 못 읽게 해야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지. 엄마는 신사와 숙녀와 하인이란 책을 읽고 계셔.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책이지만 언니는 읽어도 좋다고 하셨어. 먼저 나도 언니만큼 머리가 깨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가족들은 내가 철학이나 심리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도 논의했지.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급히 그 어려운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단다. 나는 겨울에 입을 옷이 긴 소매 드레스 한 벌과 가디건 3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당황했어. 그래서 아빠의 허락을 얻어서 하얀 털 점퍼를 뜨기로 했어. 그다지 좋은 털실은 아니지만 따뜻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 우리는 친구네 집에 옷들을 맡겨두었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이대로 참을 도리밖에 없어. 그때 그것들을 도로 찾을 수 있을지도 문제지만 내가 판단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나니까 아주머니가 내 방에 들어오셨어. 아차 하고 일기장을 탁 덮으니까 예, 안내야. 내게 좀 보여주지 않으련? 별거 아니에요. 그럼 맨 끝만 보자꾸나.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더욱이 맨 마지막 구절에는 아주머니에 대한 불만을 널어놓았기 때문에 나는 가슴이 섬뜩했단다. 안내. 1942년 9월 25일 금요일. 키티, 어제 저녁 때는 판단시 가족이 있는 위층으로 놀러갔어. 심심해서 곧잘 놀러가는데 좀약 냄새 나는 비스켓, 이 관로 속에 좀약을 놓은 벽장 속에 비스켓 상자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답니다. 좀약 냄새 나는 비스켓을 먹거나 레모나이드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해.
어제는 패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다. 패트가 가끔 내 뺨을 건드리곤 하는데 남자가 그러는 건 퍽 불쾌하다고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여느 부모들처럼 판단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패트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패트를 좋아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더군. 어머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패트가 여자들과 어울려 본 적이 없어서 퍽 수줍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 우리 은신처의 난민위원회,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우리 은신처의 난민위원회는 믿음직스럽게 활동하고 있단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트라피스 상회의 대표이며 우리 재산의 일부를 숨겨준 판디크 씨에게 우리의 소식을 알려주었는지 들어보렴. 먼저 여기서 거래가 있던 남제란드 약품사에 수신인 이름을 적은 80용 봉투를 동봉해서 타이프로 친 편지를 보낸단다. 수신인은 사무실로 되어 있어 얼마 후 남제란드에서 답장이 오면 소개된 편지를 꺼내고 아빠의 친필 편지와 바꾸어 두는 거야. 이렇게 하면 판디크 씨도 의심받지 않거든. 특별히 남제란드를 택한 이유는 그곳이 벨기에 국경에 가깝고 특별 허가 없이는 갈 수 없지만 편지 왕래만은 가능하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는 줄 알아도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야. 안내. 1942년 9월 27일 일요일. 키티. 지금 막 엄마와 10번째인가의 말다툼을 하고 난 참이야. 요즘 엄마와 나는 늘 의견이 맞지 않고 언니와도 가끔 충돌을 해. 보통 때 집에서는 이렇게까지 다투지 않았어. 언니나 엄마의 성격은 나와는 영 땅판이야. 엄마보다는 친구들의 기분을 더 이해하기가 쉬워. 불쾌한 일이야. 우리는 가끔 전쟁이 끝난 후의 문제, 가령 하인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따위의 일들을 의논해. 판단 아주머니는 걸핏하면 짜증을 내시지. 아주 굉장한 기분파야. 게다가 자기 물건을 하나씩 숨기고 있어. 엄마도 이에 맞서서 아주머니처럼 우리 물건들을 숨겨야 할 것 같아. 세상에는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까지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야. 판단 아주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언니는 얌전하고 모범적인 소녀이므로 간섭할 여지가 없지만 대신 나는 언니 목까지 합친 만큼 말괄량인 모양이야. 식사 때면 을에 어김없이 꾸지람하는 소리와 말대꾸하는 소리가 오가기 마련이야. 그래도 엄마와 아빠는 항상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아주머니는 너무 수다를 떨다가 남의 일에 간섭하려 들지 말라고 충고하시지만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만약 아빠가 이렇게 관대하시지 않다면 나는 집안의 큰 골칫거리가 됐을 거야. 식사 때 채소 대신 내가 좋아하는 감자만 먹으면 아주머니는 참지 못하고 곧 예, 안내야 채소도 좀 먹으려무나 하고 간섭을 하셔. 괜찮아요. 감자를 많이 먹은걸요. 채소가 건강에 좋은 거야. 너희 어머니도 그러시다니 어서 더 먹어. 하며 아주머니가 강제로라도 먹일 기세로 나오면 아빠가 중재를 해주시지. 그러면 아주머니는 의뢰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넌 우리 같은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받아야 해. 안내가 저토록 버리장머리가 없어서는 못 써요. 안내가 만일 우리 딸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안내가 만일 우리 딸이라면 이란 말은 아주머니가 입만 열면 하는 소리야. 그렇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야. 가정교육이란 말로 아주머니가 한바탕 설교를 하고 나자 모두들 말이 없었어. 한참 만에 아빠가 조용히 입을 여섰어. 안내는 잘 가르친 애라고 생각해요. 우선 아주머니가 설교하는 동안에 말대답 한마디 없는 걸 보아도 어제보다 나아졌거든요. 채소 말이 났으니 아주머니 접시 좀 보세요. 결국 아주머니가 참패한 셈이지. 아주머니는 말없이 한참 동안 접시에 남은 채소를 먹어야 했어. 사실 저녁 식사 때 너무 여러 가지 채소를 먹으면 변비가 된다는구나. 나에게 잔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공색한 변명 따위는 할 필요 없었을 텐데. 아주머니는 어색하게 얼굴을 붉혔어. 퍽 난처했을 거야. 안내. 다음은 어른들은 왜 싸울까 하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42년 9월 28일 월요일. 키티. 어제는 중요한 사건을 빠뜨렸어. 또 싸움이 벌어졌는데 다른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왜 어른들은 걸핏하면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다툴까? 지금까지 나는 어린이들만 싸우고 나지 어른들까지 그러는 줄은 몰랐어. 물론 서로가 사리에 맞는 의견 충돌은 있는 법이지만 대개는 쓸데없는 억지뿐이야. 나는 도무지 이런 것들에 익숙해질 수가 없어. 더구나 토론, 갈로 속에 싸움이란 말 대신에 토론이란 말을 쓰고 있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더구나 토론의 대상이 언제나 나에 관한 일이니 어떻게 익숙해질 수가 있겠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야. 용모, 성격, 태도 등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아무리 큰 소리로 꾸중을 듣거나 욕을 먹어도 참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나 누운 채 모욕을 당할 수는 없어. 차라리 맞서서 안네 프랑크가 갓난 아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생각이야. 도리어 내가 어른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면 모두 놀라서 입을 다물어 버리겠지. 사실 그들의 방자한 태도나 판단, 아주머니의 우둔함에는 아주 질렸어. 곧 이런 일들에 익숙해지면 철저히 안갚음을 할 작정이야. 그러면 그들도 태도를 바꾸겠지. 정말 나는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버릇없고 고집세고 건방지고 둔하고 게으름뱅이일까? 천만에. 사람은 누구에게나 결점이 있는 법인데 공연히 나에 대해서 과장할 뿐이야. 키티. 이 같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얼마나 내 가슴 속이 들끓었는지 너만은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 자신이 언제까지 참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언젠가 폭발해 버릴 것 같아. 이 같은 싸움 이야기는 이제 진저리가 날 테니까 이만 그치고 식사 때 있었던 재미있는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 이 얘기 저 얘기 끝에 화제가 아빠가 매우 겸손하다는데 이르렀어. 아빠가 겸손하다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자 판단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도 우리의 아버지보다는 겸손한 성격이에요 하고 말했어. 어휴, 이 말만 들어봐도 아주머니가 얼마나 참견을 잘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판단 아저씨도 자기 이야기가 나온 이상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는 겸손하다는 게 부럽지 않아.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겸손해서 이로울 게 조금도 없어 하고는 나에게 안내야 내 말을 명심해라. 너무 얌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는 손해볼 때가 더 많아. 엄마도 아저씨 말에 동의하셨어. 그러자 아주머니가 또 의견을 덧붙이면서 아빠와 엄마한테 댁에서는 이상한 인생관을 갖고 계신 모양이에요. 안내에게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하다니. 우리가 어렸을 때와는 영 달라요. 지금도 아마 댁 같은 신식 가정만 이럴 거예요. 하면서 자녀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공격했어. 아주머니는 흥분해서 얼굴빛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엄마는 조용하고 냉정하게 말을 듣고 계셨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흥분하는 사람이 불리해지기 마련이야. 엄마는 이야기를 빨리 끝내려고 잠깐 생각을 하고 나서 사실 지나치게 겸손하다는 게 별로 이로울 건 없는 듯 해요. 우리의 아버지와 마르코토와 페트는 유달리 겸손한 편이지만 나머지 우리와 안내는 별로 점잖은 편은 못 되잖아요. 프랑크 부인 이해할 수 없군요. 나는 나 자신이 겸손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꼭대기 참견만 하신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겸손하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꼭 이 점을 분명히 해야겠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참견을 하던가요? 난 단 한 가지 나 자신의 일에만은 등한하지 않아요. 나 자신의 일마저 등한히 하면 굶어 죽을 것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어처구니 없는 말로 변명을 하는 바람에 엄마가 그만 웃음을 터뜨렸어. 아주머니는 더욱 화가 나서 독일말 네덜란드 말로 마구 두털거리다가 지쳐버리자 의자에서 뻘떡 일어섰어. 아주머니는 방을 나가려다가 후딱 돌아서서 나를 쳐다보았어. 그때 공교롭게도 나는 딱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어. 고의가 아니라 가까이서 모조리 듣고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거야. 그러자 아주머니는 점잖지 못한 독일말을 마구 퍼부어대면서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성인한 생선장추 여인처럼 악다구니를 썼어. 참 가관이었지. 조금만 참으면 이토록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을 텐데. 어리석고 가엾은 사람이야. 어쨌든 나도 여기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단다. 사람은 싸우고 법석을 뜰 때 상대방의 거짓없는 성격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안내. 42년 9월 29일 화요일. 키티. 숨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끔 회귀한 일이 벌어지게 마련이야. 예를 들어 여기는 욕실이 없기 때문에 빨래대야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라고. 다행히 아래층 사무실에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7사람이 차례로 목욕을 할 수 있단다. 모두 성격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적당한 장소를 골라 목욕을 하고 있어. 페트는 유리문이 달려 있어도 참고 부엌에서 해. 그는 목욕하러 갈 때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례로 돌아가면서 30분 동안만 부엌 출입을 삼가달라고 부탁하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판단 아저씨는 위층 자기 방에서 하셔. 더운 물을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 것이 수고롭기는 하지만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이야.
아주머니는 요즘 아예 목욕을 하지 않아 적당한 장소를 물색 중이야. 아빠는 전용 사무실에서 하시고 엄마는 부엌에 있는 방화 철판 뒤에서 하신단다. 언니와 나는 아래층의 사무실을 쓰고 있고 토요일 오후에 커튼을 들이우면 어둠침침해져서 목욕하기에 안성맞춤이야. 그렇지만 나는 그곳이 더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주일 동안이나 마땅한 장소를 물색해 보았어. 베트가 마침 사무실에 붙은 화장실을 써보라고 힌트를 주더군. 거기라면 앉을 수도 있고 전등을 켤 수도 있고 문을 잠글 수도 있고 물을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남이 들여다볼 염려도 없어. 일요일에 이곳을 처음 이용해 보았는데 소리가 좀 크게 들릴 뿐 목욕하기에는 제일 좋은 장소인 것 같아. 지난 주일 영광공이 수도관을 화장실에서 복도 쪽으로 옮겨 놓았어. 겨울에 수도관이 얼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반갑다기보다 방해가 되었어. 우리는 온종일 물을 쓸 수도 없고 화장실에도 갈 수가 없게 되었어. 이런 곤란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나는 아무래도 얌전한 여자는 못 되니까 이야기할게. 이 은신처로 옮겨오는 날 아빠와 나는 적당한 것이 없어서 유리 항아리를 희생시켜 임시 변기로 사용했어. 그런데 영광공이 와 있는 동안 다시 이 항아리를 거실 구석에 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이 일을 비밀로 해두기가 퍽 힘이 들었어. 나 같은 미스 수다쟁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해보렴. 안 그래도 계속해서 소곤거리며 이야기해야만 하는데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건 10배는 더 힘들어. 사흘 동안이나 앉아만 있었더니 엉덩이가 뻣뻣하게 되어버린 것 같아. 잠자리에서 운동을 좀 했더니 다소 나아졌어. 안내. 42년 10월 1일 목요일. 키티. 어젯밤에 몹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다. 밤 8시에 벼랑간 벨이 요란하게 울리지 않겠니? 물론 나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빠가 아이들 장난이거나 우체부일 거라고 해서 좀 진정되었어. 이곳에서의 생활은 조용하고 지루할 뿐이야. 네윈이라는 몸집이 작은 유대인 약제사가 다시 클라레르시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약제사는 빌딩의 내부를 다 알고 있어서 혹 예전에 사용하던 실험실을 들여다보지는 않을까 하고 우리는 늘 걱정이야. 우리는 생쥐처럼 조용히 지내고 있어. 석 달 전에는 나 같은 수사댕이가 이토록 말없이 지낼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야. 29일은 판단 아주머니의 생일이었지. 성대한 생일잔치를 열 만한 처지는 못 되지만 간소하게나마 조촐한 파티를 열고 몇 가지 선물을 드렸어. 판단 아저씨는 붉은 카네이션을 아주머니 가슴에 달아주었는데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인 모양이야. 잠깐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아주머니가 아빠한테 아양 뜨는 것이 나는 몹시 불쾌해. 아주머니는 아빠의 얼굴이나 머리에 손을 대거나 옷자락을 어루만지면서 이른바 농담을 걸어서 아빠의 환심을 사려고 해. 그렇지만 다행히 아빠는 아주머니의 수작엔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아. 엄마는 판단 아저씨와 그런 농담 같은 것은 하지도 않아. 나는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 요즘 페트는 가끔 자기 소굴에서 나와서 같이 어울리곤 한단다. 페트와 나는 퍽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어. 둘이 다 분장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야. 페트가 아주머니의 꼭 끼는 드레스를 입고 여자 모자를 쓰고 내가 그의 셔츠를 입고 남자애의 모자를 쓰고 나타나면 어른들은 우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 엘리가 비엔코르프 백화점에서 언니와 나한테 스커트를 사주었어. 천원 늑마같이 조악한데도 언니 건 24플로린, 내 건 7플로린 반이나 주었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비하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뉴스가 있단다. 엘리가 어느 비서양성학교에 편지를 보내 언니와 페트와 나를 위해 속기 통신 강좌를 신청해 두었다나? 내년까지는 우리 셋이 어떤 속기사가 될 것인가 기다려보라고. 아무튼 속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멋진 일이야. 안내. 42년 10월 3일 토요일. 키티. 어제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 엄마가 나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셔서 아빠한테 나에 대한 악담을 퍼부으셨어. 거기다가 엉엉 울기까지 하셨지. 나도 물론 울었어. 그랬더니 머리가 아팠어. 아빠가 엄마보다 훨씬 더 좋다고 두들거렸더니 아빠가 위로해 주셨어. 엄마가 하시는 일에는 그저 참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 아빠는 나에게 엄마가 몸이 불편하시든지 두통이 나시든지 하면 자진해서 집안일을 도와드리라고 하시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요즘 프랑스를 열심히 공부해서 아름다운 니베른을 읽고 있는 중이야. 안내. 42년 10월 9일 금요일. 키티, 오늘은 무섭고 우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15명씩 잡혀가고 있단다. 나치의 게슈타포는 조금의 인정도 없이 유대인들을 가축용 트럭에 마구 실어서 트렌트에 있는 베스트보르크 유대인 수용소로 보내고 있어. 베스트보르크,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 세면장이라고는 하나밖에 없고 화장실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이야. 거기서는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모두 한 방에 집단 수용을 한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풍기가 극도로 문란해서 여자라면 심지어 어린 소녀까지도 곧 임신하게 된다는 거야. 탈출을 할 수도 없어.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머리를 빡빡 깎이는 데다 유대인들의 용모가 유별나기 때문에 즉시 탄로가 나게 되거든. 네덜란드 안에 있는 수용소가 이러니 그보다 더 멀리 끌려간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을 것임에 틀림없어. 영국 방송은 그들이 가스로 학살당하고 있다고 보도한단다. 가스 처형이 빨리 죽는 방법인지도 몰라. 세상에, 난 그만 정신이 돌 것만 같아. 나는 미프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차라리 듣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었어. 미프도 마찬가지로 치를 떨며 이야기했어. 며칠 전에는 늙고 병든 유대인 노파가 자기 집 문 앞에 걸터 앉아 있는데 게슈타포가 노파들을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트럭을 부르러 갔던 거야. 이 노파는 눈이 부신 탐조등 불빛 아래서 영국군 비행기를 향해 쏘는 고사포 소리에 와들와들 떨고 있었어. 그렇다고 미프는 그 노파를 숨겨줄 수도 없었어. 누가 감히 그런 모험을 할 수 있겠니? 발각되면 나치군에게 사정없이 처벌당할 텐데. 엘리도 은근히 겁을 먹고 있어. 그녀의 남자친구 디르크가 독일로 징발당해 갔거든. 그녀는 암스테르담 상공을 나는 연합군의 폭격기를 보면서 디르크가 폭격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 설마 폭격당하지 않겠지? 뭐 한 방이면 그만이야 하는 따위의 농담을 하면 그녀는 불안해서 낯빛이 변해버린단다. 디르크뿐이 아니야. 매일 징발당한 젊은이들을 실은 열차가 독일로 떠나 열차가 조그마한 역에 정차했을 때 탈출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우울한 소식은 이것뿐이 아니야. 너도 인질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겠지. 이것은 파괴 행위에 대한 새로운 처벌 방법이란다. 세상에 어떻게 무서운 가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무서운 가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명한 인사들, 물론 무고한 시민들이지. 저명한 인사들이 대신 감옥에 끌려가고 있단다. 만일 범인이 체포되지 않으면 게슈타포는 대여섯 명의 인질을 한꺼번에 총살해 버린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사망기사가 사고사라고 위장되어 날마다 신문에 보도되고 있어. 독일 사람들이란 참 영리한 민족이야. 과거에는 나도 독일 국민의 한 사람이었는데 히틀러가 나타나서 우리의 국적을 박탈해버렸지. 독일인과 유대인은 숙명적으로 원수인 모양이야. 안내. 42년 10월 16일 금요일. 키티, 오늘은 몹시 바빴단다. 아름다운 니베른을 한 장 번역하고 나서 새로운 단어들을 노트해 주었어. 그리고 제일 싫은 수학과 프랑스 문법 3페이지를 공부했어. 매일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정말 고역이야. 아빠도 수학은 싫다고 하시더라. 내가 아빠보다도 더 잘하는 편이지만 언니에게 물어보곤 해야 해. 그래도 속기는 내가 제일 잘한단다. 어제 돌격을 다 읽었어. 재미있는 책이기는 하지만 요프텔휴일만은 못해. 시시반 마르크스 펠트가 가장 깊이 있는 작가인 것 같아. 나는 장차 내 아이들에게도 꼭 마르크스 펠트의 작품을 읽히겠어. 엄마와 언니와 나는 다시 사이가 좋아졌지. 이렇게 되니까 훨씬 생활이 자연스럽구나. 언니와 나는 어젯밤 같은 침대에서 잤어. 침대가 좁아서 좀 답답하긴 했지만 색다른 재미가 있었어. 언니는 내 일기를 읽어도 괜찮느냐고 물어보았어. 괜찮아 조금은. 다음엔 내가 언니의 일기를 읽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좋다고 대답했어. 그리고 우리는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 장차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든지 언니는 비밀이야 하고 반드시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해. 언니는 아마 학교 선생이 될 거야.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게 언니의 취미에 맞는 것 같아. 물론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는 페트를 방에서 몰아내고 그의 침대에 누워 있었단다. 그는 굉장히 화를 냈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아. 나에게 친절하게 구는 것이 그로서도 이로울 거야.
어제는 내가 사과 한 개를 주었거든. 언니에게 내가 못생겼느냐고 물었더니 퍽퍽 매력적이고 특히 눈에 개성이 담겨 있다고 칭찬해 주었어. 좀 막연한 말이지? 다음에 또 쓸게. 안내.